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대법관이나 모두 헌법 65조 1항에 직무집행간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대상입니다. 그 탄핵 사유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2025도 4697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이나 합의 내용,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 소부에 배당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의 기회를 주지 않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2회 심리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이 판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공개한 것처럼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에 공개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2025년 4월 22일 이전의 행적입니다. 즉 2025년 3월 3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배당 전에 다른 사건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즉 배당 전에 미리 심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2일 2부에 배당하기 전에 미리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을 직권으로 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부에는 4월 22일 오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되면 헌법 102조 1항에 따라 소부를 둘 수 있고 법원 조직법 7조 1항에는 3분의 2 이상의 대법관의 전원 합의체로 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3명 이상이 소부에 배당이 되면 먼저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심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4월 22일 날 배당되기 전부터 3월 31일 날 누군가가 먼저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소부는 먼저 심리를 하다가 4가지 사유, 다시 말해서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됐는지, 지금 해당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부에서 심리하는 게 부적당한지 이렇게 심리를 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배당 전에 미리 4월 22일 당일 날 전원합의체 지정 이렇게 직권으로 심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내규,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입니다. 2조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사건을 지정하려면 최소 1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위반했습니다. 22일 날 배당 전에 심리하고 그리고 그날 심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틀 동안에 6만에서 7만 쪽의 기록을 보았다는 건지 보지 않았다는 건지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2025도 4697. 그러나 판결이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2019도 13328, 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의 지정기간도 무시한 채 이것은 대선에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정치적 선택으로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103조 사항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직무 범위까지입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법률이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여기에는 법률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문기의 발언은 그것은 안다 모른다 의견이다라는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다소 과장된 표현 의견이다를 대법원에서 사실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명시적으로 사실심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383조 4호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아니면 절대로 사실심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사항이 구체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61조 1항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 129조 1항에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증인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121조 5항에 따라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증인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증감법 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5조의 2에 따라 불출석 사유 즉 법률에서 면제가 된다거나 또는 천재지변 또는 출석할 수 없는 객관적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출석 의견은 여기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감법 12조 1항에 따라 불출석의 죄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기현 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그리고 삼권 분립도 사법권 독립도 중요한 헌법적 이익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법권의 독립이 절대적인 가치냐,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독일 헌법 잡지에 나온 논문 하나 갖고 왔는데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헌법 체계 내에서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관하여 다른 헌법 가치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논문을 보면 베를린 대학의 브루크하르트라는 교수가 썼는데 이 사법권의 독립도 더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하거나 유사한 헌법적인 가치,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비례 합치만 되면 얼마든지 제한 가능한 헌법적 원칙이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독일 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의 1962년도 여기 판결이 있고 사례로 또 유럽 인권법원의 2020년 12월 1일 판결이 들어있어요. 사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은 뭐 어떤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2024년에 나온 독일의 형사법 잡지에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서 하나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2024년 8월 말에 독일 한 지방 법원인데 에어프루트라는 거기에서 한 판사가 이 재판 결과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한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예단에 의한 판결이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판결의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유로 법 왜곡죄 저촉되어서 2년의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구호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그것을 다른 부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그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여기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조의대 대법원장께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것 자체가 대단히 법률가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석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불출석 사유서라는 형식을 취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이 결정이 잘못됐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인 거죠. 아주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들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법으로 독립이 그렇게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일 수가 없죠. 지금 재판은 이미 정지돼 있고 이미 이 청문회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그 재판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끝나서 이미 고등법원에 내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재판의 뭐 내용을 뭐 간섭하려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결론이 나와서 내려가 버렸고 또 고등법원은 거기 기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르겠어요. 그 후에 다시 대법원에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바꿔질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재판 내용에 간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뭐 그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법권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면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출석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이런 겁니다. 이 판결문 자체에 이미 다 들어 있어요. 5월 1일에 선고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반대 의견의 내용을 보면 전원 합의체의 합의의 요체가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을 뭐하러 씁니까 판결문에. 그다음에 이 반대 의견을 읽고 나서 다시 다수 의견이 보충 의견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 두 번째는 또 신속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논쟁된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주 신중하게 그죠? 심사숙고해서 판결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다퉜다는 게 뭘 증명하냐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합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합의냐 아니냐를 놓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분쟁이 붙은 거죠. 이게 판결서에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약 이때 얼마나 급하게 판결했냐면 지금 만약 우리 대법원 대법관님들한테 다시 쓰라고 그러면 이런 판결서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처지를 다 드러내놓고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은 전에 여기 청문회 와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거기 보충 의견 보십시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잘 보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이 판결은 정말 임파서블 미션이에요. 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던 판결을 했다는 게 이 판결문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걸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야말로 강변입니다. 강변 일색이고요. 그래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누가 일으켰는가. 제가 지난번 헌법학자 대회에 가서 고대 법학연구원의 윤정인 교수라는 분이 발표를 하는데 사법의 정치화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수동적으로 권력에 종속하는 것.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정치 문제를 회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거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던데 이번 대법원의 이런 판결 행위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다시는 없게끔 모종의 조치가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대법원의 이 다수 의견은 계속해서 적시에 처리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분에 대한 그 형사사건이에요. 아무 상관, 21대 대통령 선거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겁니다. 빨리 처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다룰 때 전원합의체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 4개월부터 45일 이전까지만 공동연구관이 검토 보고서를 내주면 돼요. 그럼 그 보고서를 다 이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전 12명이 전원이 다 검토해 본 다음에 합의기를 잡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답변서가 보세요. 상고 이유서 4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답변서는 4월 21일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4월 22일에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가능한 일정입니까? 그건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 판결을 낼 생각이 공유되고 있지 않았으면 가능한 진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장께서 입장을 반드시 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